어머나 박민서 씨, 일을 어쩌나? 나 때문에 이렇게 돼서 너무 미안한데 그래도 운명으로 받아들여. 서유진이 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둘이라는 게 정말 기분 나빴거든. 호호호. 서유진의 웃음소리가 악마처럼 들렸다. 이제 내가 박민서 씨 목까지 재밌게 살아줄게. 달 가고 나 너무 미워하지 마. 나랑 닮아서 재수 없었다고 생각해. 호호호. 파리 목숨 대하듯 웃으며 나가는 서유진의 모습에 소름이 끼쳤다. 실장님, 뒤처리 잘하시고 내일 공항에 늦지 말고 오세요. 서유진이 나가고 나서 건장한 남자 둘이 나를 붙잡고 주사를 놓으려고 하는 순간 밖에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자동차 소리가 웅장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뭐하고 있어? 빨리 주사기로 찔러! 철 실장이 다급한 목소리로 두 남자에게 소리쳤다. 나는 필사적으로 버텼다. 두 손과 발이 묶인 채로 죽기 살기로 몸부림을 쳤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마침내 경찰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전부 움직이지 마. 당신들을 감금 폭행 살인 미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의 목소리가 공포스러운 공간에 강하게 울려 퍼졌다. 철 실장과 두 남자는 현행범으로 그 자리에서 수갑이 채워졌다. 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든 공포가 빠져나가며 가느다란 숨이 새어나왔다. 안도의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살았다. 정말 살아남았다. 박민서와 똑같이 생긴 재벌가 손녀 서류진, 그 존재를 알게 된 순간 박민서는 그저 호기심을 느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은 가난하고 평범했던 박민서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치명적인 덫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나는 박민서 28살이다. 편의점 알바, 식당 서빙, 대리운전 콜센터까지 세 곳을 뛰며 하루하루 버티며 살고 있다. 엄마는 심장이 안 좋으셔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형편이 안 돼 계속 미루고 있어 늘 마음이 무겁다. 나는 재벌가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냥 가난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 오후였다. 나는 편의점 카운터에서 손님들의 담배와 과자를 계산하고 있었다. 5시간째 서 있던 다리가 욱신거렸지만 시급 10,000원을 받는 이 자리가 그나마 제일 나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고등학교 동창 혜진이었다. 야, 민서야, 이거 너 아니야? 사진 한 장이 도착했지만 마침 손님이 들어와 확인할 수 없었다. 담배 한 보루에 과자 몇 개를 계산하고 또 다른 손님을 받고 그렇게 1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오후 4시쯤 손님이 잠깐 끊기고 그제야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혜진이가 보낸 사진을 열어보는 순간 내 손이 멈췄다. 사진 속 여자는 나였다. 아니, 정확히는 내가 아니었지만 똑같았다. 명품 선글라스를 쓰고 샤넬 재킷을 입고 포르쉐 스포츠카 옆에서 우아하게 웃고 있는 여자. 머리 스타일, 눈매, 심지어 왼쪽 볼에 있는 작은 점까지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손님이 과자를 사고 거스름돈을 재촉했지만 나는 그 사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손이 떨려 동전을 떨어뜨릴 뻔했다. 다시 사진을 확대했다.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다. 강남 명품 데일리룩 그리고 서유진. 그 이름을 검색하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32만, 재벌가 손녀. 검색하니 나오는 기사들이 심상치 않았다. 음주 사고, 명품 매장 갑질, 그리고 최근엔 마약 의혹까지. 사고란 사고는 다 치고 다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 내 얼굴을 한 여자가 내가 평생 가보지 못한 곳에서, 내가 평생 입어보지 못한 옷을 입고, 내가 평생 타보지 못한 차 옆에서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진이 자꾸 머릿속에 남았다. 퇴근길 지하철에서도 밤늦게 대리운전 대기하면서도 계속 그 사진을 들여다봤다. 도대체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렇게 똑같이 생긴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 그로부터 3일 후 일요일 저녁이었다. 나는 신촌에 있는 한 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주말 저녁이라 손님들이 많았고 땀이 이마에 맺힐 정도로 바쁜 시간이었다.
그때 입구 쪽에서 누군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고개를 돌리니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깔끔한 수트에 명품 시계, 그리고 묘하게 날카로운 눈빛. 내가 쳐다보자 그 남자가 천천히 걸어오더니 내 이름을 불렀다. 박민서 씨라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를 아는 사람? 이렇게 차려입은 사람이 내 이름을? 남자는 명함을 꺼냈다. 설민호, 유성그룹 전략기획실 실장. 유성그룹은 재벌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이었다. 그리고 설유진, 그 여자의 성이 설씨였다. 설 실장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시간을 좀 내달라고 했다. 나는 일하는 중이라고 했지만 설 실장은 주방 쪽으로 가서 사장님과 뭔가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자 사장님이 나더러 잠깐 나갔다 오라고 했다. 사장님 표정이 돈 냄새를 맡은 것 같았다. 나는 앞치마를 벗고 설 실장을 따라 밖으로 나왔다. 식당 바로 옆 조용한 카페로 들어가서 설 실장은 아메리카노를 주문했고 나는 따뜻한 물만 달라고 했다. 설 실장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바로 그 사진, 혜진이가 보냈던 인스타그램 사진이었다. 민서 씨, SNS에서 이 사진을 봤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제 조카 설유진입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나를 꼭 닮아 있었다. 세상에 이렇게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설 실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래서 긴히 제안드릴 일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러자 설 실장은 설유진이 음주 사고를 내서 요즘 많이 힘들어하고 심리적으로도 많이 안 좋은 상태라고 했다.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전부 과장되고 왜곡된 거라고 하며 유진이는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아이가 아니라고 했다. 다만 지금은 공황장애 우울증까지 겹쳐서 최소 3개월은 해외에서 조용히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이라고 했다. 회장님의 유일한 손녀가 사고를 내고 사라지면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가족 행사도 있고 몇 가지 공식 석상에도 나가야 하는데 빈자리를 비울 수가 없다고 했다. 고민하던 중 우연히 SNS에서 박민서 씨 사진을 보게 되고 박민서 씨가 잠깐만 유진이로 살아주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은 생각에 이렇게 찾아왔다고 했다. 3개월만 유진 양처럼 생활해달라고 했다. 가족 행사에 참석하고 몇 가지 공식적인 자리에 나가주면 된다고. 물론 외부 활동은 최소화하고 대부분 집에서 조용히 지내면 된다고 했다. 나는 헛웃음이 나왔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다. 설 실장은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3개월에 1억을 드리고 어머니 병원비 일체를 저희가 부담해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멈췄다. 1억 원. 내가 편의점에서 1년을 일해도 2년을 일해도 모을 수 없는 돈. 엄마 수술비가 3천만 원인데 그 돈이면. 설 실장이 말을 이었다. 민서 씨를 찾아오기 전에 민서 씨에 대해 잠깐 뒷조사를 했습니다. 어머니도 병원에 계시고 어려운 형편인 거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보상해드릴 테니 꼭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서 씨에겐 법적으로나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명함 한 장을 더 놓고 갔다. 내일까지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서류 봉투를 펼쳐보니 아주 두꺼운 계약서였다. 카페를 나와 식당으로 돌아왔을 때 사장님이 의심의 눈초리로 무슨 일 있냐고 말했지만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병원에 들렀다. 엄마는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초췌한 얼굴이 오늘따라 더 안쓰러워 보였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 업무과에서 온 문자였다. 밀린 병원비에 대한 독촉이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복잡하고 잠도 오지 않았다. 나는 일단 당사자인 설유진을 만나서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전화를 걸었다. 설 실장님. 결정은 설유진이라는 사람을 만나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설 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연하죠. 유진이랑 먼저 합의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다. 첫 만남, 이틀 후 설 실장이 보낸 검은색 벤츠가 집 앞에 도착해 있었다. 떨리기도 하고 이게 맞는가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엄마 얼굴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다. 차는 강남을 지나 한남동 쪽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달라졌다.
높은 담장 경비 초소, 넓은 정원을 가진 집들. 내가 사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다. 차가 멈춘 곳은 거대한 철문 앞이었다. 경비원이 확인하고 문이 열렸다. 차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정원이 보였다. 잘 다듬어진 나무들, 분수,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저택. TV에서나 보던 그런 집이었다. 차에서 내리니 설 실장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유진이가 기다리고 있다며 나를 안으로 안내했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거대한 샹들리에. 숨이 막혔다.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는데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다. 중년 남자였다. 깔끔한 정장에 위험 있는 자세.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묘한 느낌이 들었다. 뭔가 익숙한 듯한, 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설 실장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회장님. 회장. 이 집의 주인이자 서류진의 할아버지였다. 남자는 나를 잠깐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지나갔다. 하지만 그 시선이 묘하게 오래 머물렀다. 설 실장이 한방문 앞에서 멈춰 서서 노크를 하고 문을 열었다. 방 안은 넓고 화려했다. 하얀 침대, 거대한 옷장, 그리고 창가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여자. 서류진이었다. 사진에서 봤던 그 얼굴. 명품 옷을 입고 당당하게 웃던 그 여자.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서류진은 완전히 달랐다. 창가에 무릎을 안고 앉아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화장기 하나 없는 맨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설 실장이 유진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유진아, 박민서 씨가 오셨어. 서류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보는 순간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정말 똑같았지만 그 눈빛만은 달랐다. 불안하고 떨리며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눈빛이었다. 서류진이 창가에서 일어나 천천히 다가오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부탁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나를 가까이서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 가까이서 보니까 나랑 쌍둥이처럼 똑같았다. 서유진은 언론에서 나오는 기사는 전부 거짓말이고 사고 난 차도 친구가 내 차를 타고 갔다 사고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의 거짓으로 인해 공황장애까지 겪으며 외부 활동도 거의 안 하고 있다고 했다. 서유진이 고개를 떨어뜨렸다. 이런 상황이 견디기 힘들고 세상이 무섭다고 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때 서유진이 내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이었다. 눈물을 흘리며 서유진은 말했다. 박민서 씨가 마음에 안 드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나오는 기사는 전부 거짓이라는 거 하나만이라도 알고 가셨으면 해요. 나는 그 순간 생각했다.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서유진의 이미지랑 정말 너무 안 맞았다. 적어도 이 순간은 언론에 의해 악마화되고 있는 서유진의 말에 믿음이 갔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잘못된 기사로 인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 보니까 제가 서유진 씨에게 도움이 돼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서유진을 바라보며 침착하게 말했다. 서유진의 얼굴이 환해졌다. 내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반복해서 말했다. 순간 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뭔가 어색한, 어긋난 듯한 느낌. 하지만 금방 사라졌다. 설 실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계약서 작성하러 가자고 했다. 그날 나는 계약서에 사인했다. 3개월, 1억 원, 그리고 엄마 병원비 전액 지원.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엄마를 살릴 수 있다고. 3개월만 버티면 된다고.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서유진이 흘렸던 그 눈물이 가짜였다는 것을. 떨리던 그 손이 완벽한 연기였다는 것을. 그 불쌍한 피해자의 모습 전부가 나를 속이기 위한 연극이었다는 것을. 나는 완벽하게 속고 있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한 다음 날 설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회장님께서 나를 뵙고 싶어 한다고 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서유진의 할아버지이자 대기업 회장님을 만난다는 게 긴장됐다. 차를 타고 저택에 도착하니 설 실장이 나를 응접실로 안내했다. 넓고 고급스러운 공간이었고 창밖으로 정원이 내려다 보였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회장이 들어왔다.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백발이 섞인 머리를 단정하게 넘겼고 날카로운 눈빛에는 위험이 가득했다. 정장 차림이 흐트러짐 없이 완벽했다. 회장이 소파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집사가 차를 내왔다. 은빛 찻잔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회장은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나를 봤다. 유진이랑 정말 똑같이 생겼다고 말했다. 고생이 많을 텐데 손녀를 도와줘서 고맙다고도 했다. 3개월이면 유진이도 많이 나아질 거라며 그동안 나만 믿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를 가만히 들여다봤다. 그 시선이 묘하게 오래 머물렀다. 이상하게. 눈빛이 낯설지 않구나. 회장이 중얼거리듯 말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었다. 회장은 곧 착각이겠지 하며 스스로 부정했고 차를 마저 마신 뒤 일어섰다. 준비 잘하라는 말과 함께 자세한 건 설 실장이 설명해 줄 거라고 말하고는 문을 나갔다. 응접실에는 나와 설 실장만 남았다. 설 실장이 소파에 앉으며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다. 이제 박민서 씨가 해야 할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다. 설 실장이 서류를 펼쳐 서류진의 기사 내용을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다. 지난달 새벽 유진 양이 운전하던 차량이 음주 뺑소니 사고를 냈다고 했다. 피해자는 다행히 경상이었지만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라고 했다. 사고 현장에서 차량을 압수했는데 차 안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했다. 손이 차갑게 식었다.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음주운전, 뺑소니, 마약. 이 세 가지가 겹치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설 실장이 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처음 드린 말씀이 정확하지 않았다고 죄송하다고 했다. 무슨 말인지 물었다. 설 실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다. 법률 문서였다. 민서 씨가 해주셔야 하는 건 검찰 조사를 대신 받으시는 겁니다. 물론 형식적인 것입니다. 검찰에 들어가면 모든 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시간만 때우다 나오시면 됩니다. 5분도 채 안 걸립니다. 언론 기자 앞에서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는 단순히 가족 행사에 참석하고 조용히 지내는 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유진 양처럼 행동하고 사람들 앞에서 연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설 실장이 고개를 저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검찰 조사가 들어오고 있고 언론도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했다. 누군가는 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 내가 서류진 대신 조사를 받으라는 말이냐며 물었다. 설 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유성그룹 변호인단이 모든 법적인 일을 처리할 것이고 민서 씨는 기자들 앞에서 용서만 빌면 된다고 했다.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숨이 막혔다. 이건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다. 범죄자 노릇을 하는 거였다. 내가 음주 뺑소니를 했다고, 마약을 했다고 인정해야 하는 거였다.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거 못해요. 목소리가 떨렸다. 설 실장이 침착하게 말했다. 어머니 생각을 해보라고 했다. 수술비는 이미 입금됐고 수술 날짜도 잡혔다고 했다. 지금 계약을 파기하면 그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리고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습니다. 계약 파기 시 5억 원입니다. 5억. 평생 모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었다. 설 실장이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내일까지 생각해보고 답을 달라며 밖으로 나갔다. 3개월 동안 머무는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봤다. 넓은 정원, 분수, 담장. 이 아름다운 세계 뒤에 숨겨진 추악함이 보였다. 엄마 얼굴이 떠올랐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초췌한 모습. 밀린 병원비 독촉 문자. 수술을 미룰 수 없다는 의사의 말. 손이 떨렸다. 그들은 내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알고 계약서를 썼을 것이다. 나는 이미 덫에 걸린 거였다.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숙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엄마를 살리려면 내가 범죄자가 되어야 한다. 내 인생을 걸고 남의 죄를 뒤집어 써야 한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지금에 와서 계약을 파기한다는 것이 무서웠고 엄마의 병원비도 감당이 안 됐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설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렇게 할게요. 다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딱 한 번이고 저에게 피해가는 것은 없다는 말 믿어도 되겠죠?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하게 물었다. 물론입니다. 민서 씨,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설 실장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박민서가 아니라 범죄자 서류진이 되었다. 그들은 내게 범죄의 가면을 씌우려 했다.
그 가면을 쓰면 어머니의 생명이 살 수 있었다. 나는 그 거래를 받아들였다. 일주일 후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다. 저택 안의실에는 변호인단 5명이 앉아 있었다. 모두 명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들이었고 그중 한 명만 유독 젊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다른 변호사들과 달리 표정이 불편해 보였다. 설 실장이 소개했다. 강우진 변호사라고 했다. 강우진 변호사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는데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 눈빛에서 뭔가 미안한 기색이 느껴졌다. 설 실장이 두꺼운 파일을 내 앞에 놓았다. 시나리오였다. 검찰 조사에서 뭐라고 답변해야 하는지, 기자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전부 적혀 있었다. 이대로 외우라고 했다. 숨이 막혔다. 진짜 범죄자가 된 느낌이었다. 몇 시간 동안 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연습했다. 사고 당일 어디에 있었는지, 음주는 얼마나 했는지, 차량을 직접 운전했는지.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하나가 거짓말이었고 목소리가 떨릴 때마다 다시 시작했다. 쉬는 시간이 되자 변호사들이 밖으로 나갔다. 나는 의자에 앉아 시나리오를 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때 강우진 변호사가 다가와 물 한 잔을 건넸다. 힘드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물을 받아 마시는데 강우진 변호사가 내 재킷 주머니 쪽으로 손을 스쳤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우연인 줄 알았다. 일주일 동안 연습이 계속됐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의실에 갇혀 같은 답변을 반복했고 시나리오는 점점 정교해졌다. 기자회견 리허설도 시작됐다. 카메라 앞에서 고개 숙이는 각도, 사과하는 말투, 모든 게 계산되어 있었다. 밤이 됐다. 저택 2층 내 숙소로 돌아와 재킷을 벗는데 주머니에서 뭔가 만져졌다. 작은 쪽지였다. 펼쳐보니 빼곡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민서 씨, 모든 게 거짓입니다. 당신을 자살로 위장해서 사건을 무마할 계획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 저녁 7시 정원분수대 옆에서 만나요. 강우진. 손이 떨렸다. 쪽지를 다시 읽었다. 자살 위장. 사건 무마. 온몸이 얼어붙었다. 침대에 주저앉았다. 숨이 막혔다. 처음부터 나를 죽이고 자살로 위장할 계획이었다니. 도무지 믿기 힘든 말들이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을 보니 경비원이 순찰하고 있었고 복도에는 CCTV가 달려 있었다. 휴대폰도 빼앗기고 외부와의 연락을 못하게 완벽하게 차단당했다. 이곳은 감옥이었다. 다음 날 저녁 7시. 나는 정원으로 나갔다. 산책한다는 핑계를 대고 밖으로 나왔는데 경비원이 따라붙지는 않았지만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분수대 옆 벤치에 앉았다. 해가 지고 있었고 정원은 조용했다. 잠시 후 강우진 변호사가 나타났다. 서류 가방을 들고 산책하는 척하며 천천히 다가와 벤치 옆에 섰다. 분수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쪽지 받으셨죠? 고개를 끄덕이며 다 사실이냐고 물었다. 강우진 변호사가 주변을 살피며 설명했다. 어제 설 실장 컴퓨터에서 내부 문서를 봤다고 했다. 기자회견 후 3일 뒤 나를 숙소에서 자살한 것처럼 꾸밀 계획이라고 했다.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만들고 유서도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다. 자살로 위장해 공소권 없음으로 시나리오가 설계되어 있다고 했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강우진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서유진은 민서 씨 이름으로 살게 되는 것이 시나리오의 마지막이라고 말했다. 순간 나의 머릿속이 멍해졌다. 나는 죽고 서유진이 박민서로 살아간다. 내 존재가 완전히 지워지는 거였다. 내 이름으로, 내 삶으로, 하지만 나는 없다. 그제야 모든 게 보였다. 설 실장과 서유진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나에게 접근했던 것이다. 저택에서 서유진이 눈물 흘리며 보여준 모습, 사과하던 모습, 모두 연기였다. 착한 피해자인 척, 언론에 의한 희생자인 척 연기하면서 나를 속였던 것이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멍해지며 두려움과 무서움이 밀려왔다. 이제 내가 살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다. 나는 강우진 변호사에게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봤다. 강우진 변호사가 조용히 대답했다. 민서 씨가 살기 위해서는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증거만 찾으면 모든 일은 다 해결될 수 있게 조치를 취해뒀다고 말했다. 강우진은 계속 말을 이어갔다. 지금 검찰에 있는 선배와 함께 유성그룹 비리를 밝히기 위해 증거 자료를 모아놨다고 했다.
결정적인 증거만 있으면 바로 기소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증거는 회장 컴퓨터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거기엔 민서 씨에 대한 자료도 있다고 했다. 강우진이 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민서 씨만이 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민서 씨가 이 일을 성공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온몸이 떨리고 두려움에 식은땀까지 흘렸다. 하지만 어떻게든 살기 위해 뭐든 해야만 했다. 경비도 삼엄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우진 변호사가 설명했다. 회장님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외부 모임이 있고 최소 2시간은 비운다고 했다. 그때가 기회라고 말했다. 그리고 작은 USB와 소형 카메라를 꺼내 벤치 틈에 놓았다. 컴퓨터에 USB를 꽂으면 자동으로 파일을 복사한다고 했다. 그리고 카메라로 서류 사진도 최대한 많이 찍으라고 말했다. 휴대폰은 빼앗겼으니 이걸 쓰라고 했다. CCTV는 어떻게 하냐고 물었다. 서재에는 CCTV가 없다고 했다. 회장님이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설치 안 했다고. 대신 지문 인식 잠금 장치가 있는데 작은 종이에 적힌 코드를 입력하면 비상해제된다고 설명하며 종이를 건넸다. 나는 USB와 소형 카메라, 종이를 주머니에 넣었다. 강우진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며 말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조용히 걸어가는 강우진 변호사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벤치에 앉아 손을 봤다. 떨리고 있었다. 주머니 속 USB와 소형 카메라가 뜨겁게 느껴졌다. 회장 서재에 들어가야 한다. 증거를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금요일까지 사흘. 그 사흘 동안 나는 평소처럼 행동했다. 진술 연습을 하고 시나리오를 외우고 기자회견 리허설을 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금요일 밤 생각뿐이었다. 그리고 금요일이 왔다. 저녁 7시 50분. 회장이 외출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다. 현관에서 차가 출발하는 소리. 저택이 조용해졌다. 8시 정각. 나는 숙소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회장 서재는 1층 끝 가장 안쪽에 있었다.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 복도를 걸었다. 경비원은 보이지 않았지만 언제 나타날지 몰랐다. 서재 문 앞에 서자 지문 인식 패널이 보였다. 강우진이 준 코드를 입력했다. 초록불이 켜지며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어둠 속에서 숨을 고르며 소형 카메라를 꺼내자 작은 화면에서 빛이 났다. 넓은 서재가 드러났다. 책장, 책상, 그리고 벽면의 금고. 책상 서랍을 열자 서류들이 가득했다.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는데 손이 떨려서 초점이 흔들렸다. 계약서, 회계장부, 내부 문서. 하나하나 펼쳐서 촬영했다. 책상 위 컴퓨터가 꺼져 있었다. 전원을 켜자 로그인 화면이 떴다. USB를 꽂았다. 강우진이 말한 대로 자동으로 파일 복사가 시작됐다. 진행률 바가 천천히 올라갔다. 10%, 20%, 30%. 복사가 진행되는 사이 나는 서랍을 뒤지며 중요하게 보이는 문서들을 하나하나 촬영했다. 마지막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가 나왔다. 봉투를 열자 오래전에 찍은 듯한 사진이 있었다. 자세히 보니 회장이 젊었을 때 사진이었는데 회장 옆에는 활짝 웃으며 팔짱을 끼고 있는 여자였는데 낯이 익었다. 긴박하고 떨리는 상황에서도 그 여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회장 옆에 있는 여자가 엄마라니.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다. 다른 사진들을 보니 아기 사진이 3장 더 있었다. 그리고 편지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펼쳐보니 엄마 필체였다. 회장님, 제가 낳은 아이 이름은 민서입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지금은 자세히 볼 시간이 없었다. 사진과 편지를 주머니에 넣었다.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다. 97%.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98%.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99%. 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 100%. 완료. 급히 USB를 뽑아 주머니에 넣고 책상 밑으로 몸을 숨기며 무릎을 끌어안았다. 숨을 죽였다. 문이 열렸다. 경비원의 발소리. 손전등 불빛이 서재 안을 천천히 훑어 내려왔다. 책장, 책상, 창문. 불빛이 책상 밑을 스쳤다. 나는 눈을 감고 숨을 참았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 같았다.
이상 없음. 경비원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가 멀어지며 문이 닫혔다. 복도가 조용해졌지만 바로 움직일 수 없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한참을 더 숨죽이고 있었다.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자 조심스럽게 책상 밑에서 기어 나왔다. 오래 웅크리고 있던 탓인지 다리가 후들거렸다. 서재 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확인했다. 아무도 없었다. 빠르게 복도를 빠져나와 계단을 올라 2층 숙소로 향했다. 숙소 문을 닫는 순간 긴장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아직도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손이 떨렸다. 주머니에서 USB와 카메라를 꺼내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겼다. 그리고 사진과 편지를 꺼냈다. 침대에 앉아 사진을 하나씩 펼쳤다. 젊은 회장과 팔짱을 낀 여자. 웃고 있는 그 여자가 엄마였다. 그리고 아기 사진 3장. 갓 태어난 듯한 작은 아기, 100일쯤 되어 보이는 아기, 돌 전후로 보이는 아기. 모두 나였다. 머리가 복잡해지고 손이 떨렸다. 편지의 내용은 내가 회장의 딸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만들었다. 회장님, 제가 낳은 아이 이름은 민서입니다. 회장님을 많이 닮았네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서만큼은 회장님 딸로 인정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서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부디 민서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눈물이 흘러내렸다. 문득 엄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내가 중학생 때였다. 민서야, 너에게도 아빠가 있어. 언젠가 만날 수도 있을 거야.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다. 엄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나도 묻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회장이 내 친아버지였다. 엄마가 20대 때 나를 낳았고 그리고 회장은 엄마와 나를 버린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솔진과 내가 닮은 이유도, 회장이 나를 처음 봤을 때 눈빛이 낯설지 않다고 했던 이유도 이제 이해가 됐다. 나는 회장에 버려진 딸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나를 죽이려 하고 있었다. 편지를 다시 접어 서랍에 넣고 침대에 누웠다. 머리가 복잡하고 잠은 오지 않았다. 홀로 병원에 계신 엄마 얼굴이 떠오르면서 회장이란 사람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다. 그때였다. 아주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잘못 들은 줄 알았지만 노크 소리는 다시 작게 울려 퍼졌다. 문을 열어야 할지 망설여졌다. 문 앞에 서서 작게 물었다. 누구세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고 발자국 소리가 멀어져 가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문을 살짝 열어봤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문을 닫으려고 고개를 숙이는 순간 발밑에 쪽지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쪽지를 집어들고 재빨리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다.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다. 민서 씨, 설 실장이 눈치챈 것 같습니다. 제가 민서 씨를 직접 만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일 갑작스럽게 인터뷰 일정이 잡힐 겁니다. 아예 사건을 검찰까지 넘어가지 않게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내일 인터뷰 때 빨간 수첩을 들고 있는 여기자가 있을 겁니다. 그 기자에게 USB를 넘겨주세요. 그 기자는 저와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민서 씨는 집에 들어가서 절대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이제부터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녁 9시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민서 씨를 구하러 가겠습니다. 강우진. 숨이 막혔다. 쪽지를 다시 읽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두렵고 무서웠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강우진 변호사의 말대로 설 실장이 숙소로 찾아왔다. 민서 씨, 오늘 오후 3시에 기자 인터뷰가 잡혔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갑자기요? 원래 다음 주 아니었나요? 일정이 앞당겨졌습니다. 설 실장이 서류 봉투를 내 앞에 놓았다. 그리고 인터뷰 내용이 수정됐습니다. 네? 원래 계획대로 음주운전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친구가 민서 씨 차를 빌려가서 사고를 낸 거라고 하세요. 민서 씨는 무고하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다. 하지만 처음엔 제가 인정하라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최대한 마녀 사냥당하는 것처럼 행동하세요. 동정심을 일으키는 게 중요합니다. 인터뷰는 10분 정도만 할 겁니다. 설 실장이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이번 인터뷰만 잘하면 계약이 끝나고 민서 씨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여론을 민서 씨 편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하세요.
설 실장은 그렇게 말하고 나갔다. 혼자 남은 방에서 서류를 내려다봤다. 뭔가 이상했다. 왜 갑자기 내용이 바뀐 거지? 왜 일정이 앞당겨진 거지?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문득 어젯밤에 강우진 변호사의 쪽지가 생각났다. 서랍에서 쪽지를 꺼내 구겨진 종이를 펼쳐 천천히 읽었다. 아예 사건을 검찰까지 안 넘어가게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검찰까지 안 넘어가게.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리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인터뷰에서 내가 무고하다고 주장한다. 친구가 내 차를 몰래 빌려가서 사고 냈다고 말한다. 하지만 기자들은 믿지 않는다. 오히려 더 거센 질문 공격이 들어온다. 증거가 있냐? 거짓말 아니냐? 책임 회피 아니냐? 나는 마녀 사냥을 당한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날 밤 상처받은 나는 자살을 선택한다. 이렇게 되면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려 사건을 종결해버린다. 그리고 서류진의 범죄는 영원히 묻힌다. 시나리오가 딱 맞아떨어졌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인터뷰는 저택 정원에서 진행됐다. 기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고 카메라가 나를 향했다. 나는 준비한 대로 최대한 차분하고 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저는 언론에 의한 피해자라고 말하며 뺑소니 사건은 제 차를 친구가 빌려가서 저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갑자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이건 두려움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오는 눈물이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마약 사건에 대해 차는 왜 누구에게 빌려줬는지 치밀하게 물어봤다. 변호사들이 가로막으며 지금 서류진 양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으니 인터뷰는 여기까지 한다고 했다. 그때 한 여기자가 눈에 들어왔다. 빨간 수첩을 들고 있었다. 심장이 뛰었다. 저 사람이다. 인터뷰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는 순간 그 기자와 눈이 마주쳤다. 기자가 갑자기 변호사들을 비집고 내게 가까이 오며 말했다. 그럼 서류진 양은 결백을 주장한다는 말씀인가요?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한 말씀만 해주세요. 여기자가 나를 보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신호였다. 나는 재빨리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손에 움켜쥐고 여기자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기자님, 모든 알리바이와 증거는 변호사를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저의 결백을 꼭 언론에 공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고 말하며 손을 내밀었다. 여기자가 그 손을 잡았고 나는 자연스럽게 USB를 손바닥에 쥐어줬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여기자가 USB를 재빨리 주머니에 넣고 미소 지었다. 힘내세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한마디가 마음에 남았다. 저택으로 돌아왔다. 오후 5시쯤이었다. 설 실장이 나를 2층 숙소로 안내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푹 쉬세요. 설 실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다. 숙소 문을 닫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얼마나 긴장했나 그대로 침대에 쓰러졌다. 아침부터 제대로 먹지 못했고 인터뷰 때문에 점심도 거른 상태였다. 배고픔도 참고 나는 그대로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얼마나 흘렀을까?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발자국 소리가 요란스럽게 복도에서 났다. 눈을 뜨고 침대에서 일어서는 순간 방문이 열리며 설 실장과 건장한 남자 2명이 노크도 없이 들어왔다. 설 실장은 왜 멀쩡한 거지? 하며 의아했다. 그러면서 말했다. 박민서 씨, 왜 아무것도 안 먹은 거지? 혹시 음식에 내가 약 탄 걸 알기라도 한 거야? 음흉하게 웃었다. 그래도 상관없어. 민서 씨에게는 미안하지만 민서 씨가 할 일은 이제 여기까지야. 그동안 수고했어. 그리고 눈짓으로 두 남자를 가리켰다. 두 남자는 내게로 다가와 팔과 다리를 케이블 타이로 묶으려고 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발버둥을 쳤지만 건장한 두 남자에겐 소용없었다. 순간 나의 시나리오가 딱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나는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고 울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살려주세요. 제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설 실장은 이렇게 돼서 미안하다고 했지만 그의 눈빛과 음흉한 미소는 처음부터 이렇게 할 계획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봤다. 8시가 조금 넘어가고 있었다. 남자 한 명이 가방에서 주사기와 약병을 꺼냈다. 그 순간 설 실장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래. 이제 시작하려고 해.
유진이가 여길 온다고 뭐. 마지막 인사를 한다고. 설유진과의 통화였다. 설 실장이 전화를 끊고 남자에게 잠깐 대기하라고 했다. 이제 절망적이었다. 이대로 정말 내가 죽는 건가? 아직 해야 할 일도 많고 엄마도 보살펴드려야 하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잠시 후 설유진이 웃으며 들어왔다. 어머나. 민서 씨, 일을 어쩌나. 나 때문에 이렇게 돼서 너무 미안한데. 근데 운명으로 받아들여. 설유진이 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둘이라는 게 정말 기분 나빴거든. 호호호. 차갑게 웃었다. 마지막으로 인사 정도는 해야 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 해서 왔어. 그동안 고생했어, 박민서 씨. 그녀의 태도는 언론에 나온 이야기보다 더 독하고 싸가지가 없었다. 설유진이 덧붙였다. 이제 내가 박민서 씨 목까지 재밌게 살아줄게. 잘 가고, 나 너무 미워하진 마. 나랑 닮아서 재수없다고 생각해. 호호호. 그리고 설 실장을 돌아보며 말했다. 설 실장님 잘 처리해주고 내일 공항에서 만나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나가버렸다. 이렇게 나는 죽음의 문턱에 있는데 설유진은 팔이 목숨 대하듯 웃으며 나가는 모습에 소름이 끼쳤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못할 짓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사이코패스 설유진이었다. 벽시계를 다시 봤다. 9시까지 버티라고 했는데 시계 바늘은 9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순간 설 실장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통화 내용으로 보아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았다. 빨리 박민서를 죽이고 여기를 빠져나가라고 지시하는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설 실장 얼굴이 창백해지며 남자에게 주사를 주입하라고 지시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발로 그 남자를 차고 몸부림을 쳤다. 건장한 남자 둘이 나를 붙잡고 주사를 놓으려고 하는 순간 밖에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자동차 소리가 웅장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설 실장과 남자 둘은 당황하며 어찌해야 할지 몰랐다. 설 실장은 두 남자에게 소리쳤다. 뭐하고 있어? 빨리 주사기로 찔러. 하지만 나는 온 힘을 다해 발버둥치며 버티고 있었다.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며 마침내 경찰들이 내 방으로 들어왔다. 설 실장과 두 남자는 현행범으로 그 자리에서 수갑이 채워졌다. 뒤에서 강우진 변호사가 허겁지겁 들어왔다. 나를 보는 순간 안도의 한숨을 쉬며 묶여있던 케이블 타이를 제거해 주었다. 민서 씨,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민서 씨 덕분에 모든 일이 잘 되었습니다. 강우진 변호사가 나를 가볍게 안아주었다. 나는 그제야 긴장이 풀려 눈물이 쏟아졌다. 경찰들이 저택 곳곳을 수색하고 있었다. 복도에서는 경찰 무전기 소리와 발소리가 끊임없이 들렸다. 강우진 변호사가 나를 부축해 1층 로비로 내려왔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아직도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로비에는 이미 수십 명의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이 있었다. 서류를 압수하고 컴퓨터를 옮기고 사진을 찍고 있었다. 저택 전체가 범죄 현장이 되어버렸다. 그때 계단 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손 치워. 내가 누군지 알아? 건드리면 다 죽는 줄 알아. 회장의 목소리였다. 경찰 2명이 회장을 붙잡고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회장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로비에 내려온 회장은 주변을 둘러보다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회장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나는 천천히 회장 앞으로 다가갔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회장 바로 앞에 섰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다. 그리고 나는 말했다. 회장님, 박미선이라는 이름 기억하시나요? 회장의 눈이 커졌다. 저는 박미선의 딸 박민서입니다.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입술이 떨렸다. 미선이 딸인 줄은 정말 몰랐다. 정말. 뭔가 더 말하려는 듯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제 엄마를 버리고 저를 버리고 그렇게 사셨죠. 그리고 이번엔 저를 죽이려고까지 하셨고요. 회장이 고개를 떨구었다. 경찰이 회장을 이끌고 현관 쪽으로 향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회장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대로 경찰차에 태워져 떠나갔다. 나는 그 장면을 가만히 지켜봤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냥 텅 빈 느낌만 들었다. 경찰들이 떠나고 저택은 조용해졌다.
강우진 변호사와 나는 로비 소파에 앉았다. 아수라장이 된 저택 안에서 잠시 숨을 돌렸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다. 강우진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다. 민서 씨가 용기를 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몇 년을 준비했었는데 민서 씨가 어려운 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안 다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런데 변호사님.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건가요? 유성그룹의 비리를 파헤치고 회장을 무너뜨리려고. 무슨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강우진 변호사가 창밖을 바라봤다.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과거 이야기를 꺼냈다. 그의 아버지는 중소건설업체를 운영했다고 했다. 유성그룹이 막 성장할 무렵 하청을 받아 일했는데 회장이 의도적으로 결제를 미뤘다고 했다. 공사는 끝났지만 돈을 주지 않았고 아버지는 자금난에 시달리다 결국 사업이 망했다고 했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병에 걸려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빚독촉에 시달렸다고 했다. 강우진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느 날 아버지가 회장을 찾아갔고 10살이었던 강우진도 따라갔다고 했다. 아버지는 회장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애원했지만 회장은 매몰차게 거절했다고 했다. 오히려 아버지를 모욕하고 경비를 불러 쫓아냈다고 말했다. 그 장면을 본 어린 강우진은 큰 충격과 함께 유성그룹에 대한 복수심이 생겼다고 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버지는 빚독촉과 어머니의 죽음을 감당 못하시다 스스로 떠나가셨다고 했다. 나는 숨이 막혔다. 강우진 변호사의 얼굴을 보니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듯했다. 그는 변호사가 되었고 유성그룹 피해자들을 찾아다녔다고 했다. 검찰에 있는 선배도 유성그룹 피해자였고 함께 몇 년간 증거를 모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던 중 설 실장이 서류진 뺑소니 사건을 무마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박민서라는 여자가 서류진 대역을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얼마 전 이 계획이 결국 나를 죽이는 것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래서 나를 살릴 방법을 고민하다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강우진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민서 씨를 이런 위험한 일에 끼어들게 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고 민서 씨가 잘 해내실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목숨을 살려주신 거니까요. 그리고 회장이 엄마와 나를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렇게 복수까지 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강우진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창밖을 봤다. 마치 꿈을 꾼 것처럼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범죄의 현장이 되어버린 그 으리으리한 저택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돌아온 나는 하루 종일 잠만 잤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깊은 잠이었다. 중간중간 악몽에 시달렸지만 깨어나면 다시 잠에 빠져들었다. 온몸에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몸이 조금 나아졌다. 씻고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향했다. 엄마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엄마와 눈이 마주쳤다. 오랜만에 엄마를 보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맺혔다. 엄마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민서야? 한두 달 일 때문에 못 온다더니 어떻게 온 거야? 저택에 들어가기 전 나는 엄마에게 선배가 일을 도와달라고 해서 지방으로 두세 달 갔다 온다고 말했었다. 엄마는 내가 갑자기 나타나서 놀란 모습이었다. 생각보다 일이 일찍 마무리됐어. 그래서 엄마 보려고 이렇게 달려왔어. 나는 엄마 옆에 앉았다. 병실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유성그룹 비리에 대해 자세히 보도하고 있었다. 하청업체 대금 미지급, 비자금 조성, 각종 횡령과 배임. 수십 년간 쌓인 범죄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다. 화면이 바뀌며 회장이 수갑을 찬 채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모습이 보였다. 엄마는 TV를 보며 눈물을 흘리다가 가만히 내 손을 잡았다. 그때 TV 화면에 속보가 떴다. 서류진, 인천공항에서 긴급 체포. 화면이 바뀌며 공항 현장이 나왔다. 서류진이 경찰에게 붙잡혀 끌려가고 있었다. 여전히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난 피해자라고, 난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거 놓지 못해? 사이코패스처럼 악을 바락바락 쓰며 경찰차에 태워지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되고 있었다. 반성은커녕 자신이 피해자인 양 행동하고 있었다. 나는 화면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끝까지 변하지 않는 서류진이었다. 며칠 후 엄마가 회장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가 20대였을 때 회장을 만났다고 했다. 그때 회장은 아직 젊었고 유성그룹도 이제 막 성장하던 시기였다고 했다. 서로 사랑했지만 회장에게는 이미 가족이 있었다고 말했다. 엄마는 임신 사실을 알았고 회장에게 말했다고 했다. 하지만 회장은 가족이 있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다며 차갑게 아이를 지우라고 했다고 했다. 엄마는 아기를 지울 수가 없었다고 했다. 회장과 같이 있다가는 강제로 아이를 지우게 될 것 같은 생각에 도망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힘들게 나를 낳았다고 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지만 나만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자라길 바랐다고 했다. 그래서 회장에게 연락했다고 했다. 하지만 회장은 몇 푼 안 되는 돈을 보내오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엄마는 내 손을 꼭 잡고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 엄마의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의사 선생님은 회복도 잘 되고 있다고 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었고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다. 나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이 모든 일을 겪은 보람이 있었다. 챕터 8점 며칠 동안 TV에서는 유성그룹과 회장의 비리 기사가 쏟아졌다. 수십 년간의 범죄 행각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다. 회장의 손녀 서류진과 설 실장은 납치, 폭행, 살인미수 혐의로 국민의 거센 질타를 받고 있었다. 언론에서는 사이코패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었다. 며칠 후 나는 구치소로 향했다. 아버지인 회장을 만나봐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투명한 아크릴 너머 초라한 수의를 입은 회장이 앉아 있었다. 위험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친 노인만 남아 있었다.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말했다. 변명도 설명도 없이 그 말만 반복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사람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여전히 낯설었다.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뒤돌아보지 않았다. 다음 날 이번엔 서류진을 면회하러 갔다. 서류진은 여전히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다. 내가 들어서자마자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박민서, 내까짓게 여긴 왜 왔어? 너 때문에 다 망쳤는데. 내가 나가면 넌 가만 안 둘 테니 두고 봐. 그녀의 악에 찬 절규를 잠시 들은 후 나는 조용히 마지막 말을 건넸다. 서류진. 세상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많아. 내가 나에게 했던 짓들, 그리고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못된 짓들, 죽을 때까지 반성하면서 살길 바래.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서류진은 철창 안에서도 변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며칠 후 강우진 변호사에게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약속 장소로 가니 조용한 카페 창가 쪽에서 강우진 변호사가 서류들을 보며 앉아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보다 얼굴이 많이 편해 보였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재판 일정, 회장과 설 실장, 서류진의 형량 예상,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말했다. 강우진 변호사는 민서 씨 덕분에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며 고맙다고 깊은 감사의 인사를 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왔다. 인사를 하고 각자의 길을 가는데 강우진 변호사가 돌아보며 말했다. 참, 민서 씨. 통장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웃으며 뒤돌아서 갔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급히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다.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숨이 멎었다. 3억 원. 입금자 이름은 강우진이었다. 손이 떨렸다. 그 순간 휴대폰 문자 알림이 울렸다. 강우진 변호사의 메시지였다. 민서 씨, 법적인 피해보상금입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고 아무 일 없이 잘 끝나게 돼서 다행입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창밖을 봤다. 거리는 평범했다. 사람들이 걷고 차들이 지나가고 가게들이 문을 열었다. 나의 악몽 같은 현실은 막을 내리고 있었다. 저택에서의 며칠 목숨을 건 사투, 회장과의 대면.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진짜 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엄마와 함께 조용히 평범하게.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가장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은 언제나 잔혹했습니다. 그들은 돈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고 사람의 목숨조차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물질 만능의 세상 속에서도 진실과 정의만큼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지금까지 인생 별책 부록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